어머님, 이제 곧 추석인데 저희 엄마는 북에 계셔서 차례 한번 못 지내드렸어요. 괜찮으시다면 어머님 카드로 작은 과일이라도 하나 사서 강가이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은 영락없는 천사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탈북한 사돈 어른을 둔 탓에 늘 기가 죽어 지내는 가여운 아이. 저는 두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녀와야지.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네 엄마 생각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오너라.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제 친엄마 같아요. 라며 감격했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 카드로 결제된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내역을 문자로 받아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시계가 제 아들의 손목이 아닌 낯선 남자의 손목에 채워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 기막힌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처럼 자식의 교활한 연기에 속아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어느 늙은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70입니다. 저는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아들 민준이가 10살 되던 해 억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며 손이 트고 갈라져도, 겨울 새벽에 칼바람에 얼굴이 베이는 듯 해도 저는 아들 생각만 하면 힘이 났습니다. 우리 민준이 절대 기죽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번듯하게 키우리라.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 번듯한 증권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과 가게를 판 돈을 합쳐 아들 이름으로 여의도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32 되던 해 결혼하고 싶다며 지금의 며느리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작고 가녀린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수진이의 어머니, 즉 제 사돈이 홀로 북에서 넘어온 탈북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혼자 저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셨어요. 아버지는 북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수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진이를 딸처럼 품어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 걱정 마라. 이 시어미가 네 엄마가 되어주마. 결혼 후 저는 두 아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약해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어했고 살림도 서툴렀습니다. 저는 부산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아들네 아파트로 들어가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제게 의지하며 어머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럽고 가여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건강이 좋지 않아 경기도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저는 매달 제 연금에서 돈을 쪼개 남몰래 사돈의 약값과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네가 엄마께 드리는 거라고 하고 드려라. 엄마 기죽지 않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육아와 살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이 심하다며 거의 모든 시간을 방에서만 보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집안이 엉망이 되어도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파. 엄마가 좀 더 이해해줘. 저는 아들의 말에 군소리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내외의 생활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아들은 실적이 좋지 않다며 늘 울상이었는데 며느리의 옷 차림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명품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고 비싼 옷들이 옷장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 가방은 어디서 났니? 예쁘구나. 제가 무심코 묻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아, 이거요? 그냥 인터넷에서 싸게 산 거예요. 라고 올버무렸습니다. 아들의 행동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이면 회사 동료들과 등산 간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산복에서는 산냄새가 아니라 낯선 향수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저 아들 내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며느리의 그 한마디 말과 함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민준 씨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고액의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예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민준 씨가 고객 돈을 잘못 투자해서 큰 손실을 입혔대요. 이번 주까지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울먹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간다니. 그래서 어쩌면 좋겠니? 내겐 이제 모아둔 돈이 없는데. 제 말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머님 앞으로 들어놓으신 종신보험 있잖아요. 그거 해약하면 안 되고 그걸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다시 재기해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 제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준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감옥에 갈 위기 앞에서 저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거라.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니? 저는 다음 날 며느리와 함께 보험사를 찾아가 제 종신보험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아들 내외의 통장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긴 이후 아들 내외는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꼬박꼬박 출근했고 며느리도 방에서 나와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기도에 사는 사돈어른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외출을 거의 못하시던 분이 큰 용기를 내어 딸의 집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맞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엄마 잠깐 왔다 가시는 건데요. 드디어 사돈이 도착한 날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사돈은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수줍게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사부인, 처음 뵙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저는 사돈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했지만 며느리는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사늘한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신발은 거기서 벗고 들어와. 거실 바닥 더러워지니까.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는 사돈에게 단 한마디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젓가락질도 아직 서투네. 남한 음식은 입에 안 맞아?
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사돈은 딸의 구박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밥을 깨작거리다 결국 반도 넘게 남겼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이 상했지만 모처럼 만난 모녀의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은 저녁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사돈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용 이부자리를 정성껏 펴서 제 방에 사돈의 잠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며느리가 안방문을 박차고 나와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저 방에선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더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며느리는 사돈이 들으라는 듯 온 집안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잠결에 놀라 뛰쳐나온 사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서 냄새가 나니? 며느리는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몰라서 물어? 북한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 씻지도 않고? 아, 정말 짜증나. 난 오늘 거실에서 잘 때니까 내일 아침 당장 저 여자 내보내. 저 여자랑 한 집에서 같은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그만하지 못하겠니? 어떻게 네 어미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제 호통에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저랑 저희 엄마 문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도 답답해요. 왜 저런 불쌍한 탈북자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우린 먹고 살기도 벅차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아들 민준이가 제 아내가 아닌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좀 해. 수진이 말이 뭐가 틀렸어. 시끄러워서 잠 좀 자자. 저는 맞은 뺨보다 제 아들이 저를 때렸다는 사실에 그리고 제 동정심을 비난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사돈은 짐을 싸서 새벽에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사돈이 다녀가신 후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벌레 보듯 대했고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집을 나가기 위해 남몰래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 시내에 방 한 칸 얻기도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추석인데 저희 엄매는 북에 가족들을 다 두고 와서 차례 한번 제대로 지내드린 적이 없어요. 평생 그게 한이셨대요. 괜찮으시다면 어머님 카드로 작은 과일이랑 고기라도 좀 사서 임진가게라도 가서 제사상 한번 차려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님 허락 없이는 제가 돈을 쓸 수가 없어서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은 영락없는 천사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탈북한 사돈 어른을 둔 탓에 늘 기가 죽어 지내는 가여운 아이. 저는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잊고 또다시 그녀를 가엾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녀와야지.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네 엄마 생각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오너라.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지 않느니?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은 제 친엄마 같아요. 라며 감격했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모습에 역시 내 며느리는 본래 착한 아이인데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카드를 건네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훤칠한 키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였습니다. 며칠 전 아들 민준이가 잡지를 보며 엄마, 나 이 시계 정말 갖고 싶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살 거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3천만 원짜리 스위스제 명품 시계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땡땡은행, 박용희 고객님, 땡땡 백화점 본점, 31,500원 결제 완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며느리에게 준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사돈 제사상 차린다는 돈으로 며느리는 다른 남자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있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고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명백한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3억 원의 행방, 아들의 거짓말,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아들 레오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에게 건네주었던 3억 원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곳은 다름 아닌 강원랜드 카지노였습니다. 내 아들이 토박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은 아들의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도박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유흥비로 탕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 맨 뒷장에는 며느리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보험담보대출 성공. 이제 이 돈으로 우리 빚 청산하고 당신 사고 싶은 시계도 사고 우리 둘이 해외여행도 가자. 어머님한테는 당신 회사에서 사고 쳤다고 둘러댔으니 걱정 말고. 역시 달북자 엄마도 며우리 불쌍한 척 연기한 게 제대로 먹혔네. 늙은이 등쳐먹기 생각보다 쉽네. 사랑해. 저는 그 메모지를 읽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고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공모한 치밀하고 잔인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과 메모지를 손에 쥔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에 사는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발견한 모든 사실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딸이 이가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오빠랑 세원이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다음날 새벽, 딸은 첫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통장과 메모지를 확인한 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딸은 당장이라도 오빠 내외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지만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민정아, 흥분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다. 더 철저하고 더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동창 중에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며 곧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는 명백한 사기죄와 횡령죄에 해당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여의도 아파트 역시 부양 의무 불이행과 증여자에 대한 중대 범죄를 근거로 증여 해지 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해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만 굳게 먹으시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내일 저녁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일찍 들어오너라.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마. 다음 날 저녁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생의 요리 솜씨를 발휘해 상다리가 휘어지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꼭 참고 마지막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오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저는 품속에서 아들의 비밀통장과 며느리가 쓴 메모지 그리고 명품 시계 결제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본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기, 어떡해, 엄마.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하기 전에 너희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첫째, 내 보험담보대출금 3억 원과 네 며느리가 카드값으로 쓴 3천만 원, 합의 3억 3천만 원을 당장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둘째, 내가 너에게 증여했던 이 여의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내게 이전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라. 내일 오전까지 이 두 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그 순간 부모를 등친 폐륜아이자 파렴찬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제 최후 통첩에 아들 내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거실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으로 기어나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녀의 울음은 진심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발각된 범죄자의 비굴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제발 우리 가정만은 깨지 말아줘. 민준이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겨운 위선에 더 이상 연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기회는 충분히 많았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모두 저버렸지.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 소용없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후의 일은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절규를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손으로 아들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썩어 들어갈 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아들 내외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잔 듯 두 사람의 얼굴은 퀭하고 초췌했습니다. 그들은 군소리 없이 제가 내민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3억 3천만 원을 제게 변제하겠다는 채무 변제 각서까지. 그들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친 순간 저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저 두 사람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발 저희 엄마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 어머니께는 내가 따로 찾아뵙고 모든 것을 말씀드릴 생각이다. 네가 어떤 딸인지, 네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네 어머니의 남은 노후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것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아들 내외는 제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그 아파트에 전세로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매달 그들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받았고 그 돈의 일부는 사돈 어른의 생활비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들 내외를 정리한 후 저는 가장 먼저 경기도에 홀로 계신 사돈 어른을 찾아뵈었습니다. 사돈은 그날 밤 딸에게 모욕을 당하고 집을 뛰쳐나온 이후 충격으로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사돈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돈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 이건 사돈 어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시지요. 제가 사돈 어른의 남은 인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시던 사돈도 제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저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제가 평생을 보낸 자갈치 시장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오랜 꿈이었던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희와 오키의 집밥이라고 지었습니다. 오키는 제 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생선을 만지며 익힌 칼칼한 매운탕 솜씨와 사돈의 손끝에서 나오는 담백하고 정갈한 이북 음식이 어우러져 저희 가게는 금세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저와 사돈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갔습니다. 딸 민정이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저희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딸은 엄마, 나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 나도 엄마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늙고 싶어. 라며 저를 진심으로 존경해 주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의 소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보내왔지만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제 손주가 컸을 때 그 아이를 위해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딸, 사돈과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딸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남은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부님. 저는 이미 마음으로 낳은 딸을 버렸습니다. 이제 제게는 사부인과 민정이가 딸이고 가족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 박영희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 규치소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 민준이의 수감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와 시비가 붙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돈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어 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몫의 죗값을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이 교도소에 간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과거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 한 번이라도 손주를 만나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부산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게 앞 작은 화단에는 사돈이 심어놓은 노란 민들레가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딸 민정이가 환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의 손에는 작은 아기 신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아기 가졌어요. 엄마랑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와 사돈은 너무나 기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행복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 태어날 제 새로운 손주를 위해 작은 베네 쪼고리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면서 저는 제 남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은 이제 제게 사돈 어른이 아닌 오키 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저는 오키 언니와 함께 식당에서 쓸 싱싱한 생선을 고릅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저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희 할매, 오키 할매, 오늘 물 좋은 고등어 들어왔어.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저를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가 저는 참 좋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곧 있으면 태어날 손주, 그리고 사랑하는 딸,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오키 언니. 제 주변은 이제 온통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제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손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보다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식 내외의 치밀한 사기극에 휘말려 평생 모은 재산과 제 삶의 의미마저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지만 저는 절망의 끝에서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저는 핏줄보다 더 진한 새로운 가족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 당신의 존엄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저처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